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하고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권영세 의원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차 내각 인선 발표 사흘 만에 2차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SK 분식회계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해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사회정책을 총괄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되며 외교 통일 라인에 4성급 중진 의원이 포진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조승환 전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이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안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인수위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인수위원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당선인은 민생 문제에 전념하겠다며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수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한다는데 구체적인 규모도 나왔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4대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추가된 건데 특위는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선 시나리오별로 세부 검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국내외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보상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특위에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에서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취지라는 게 인수위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사무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안을 당론으로 정하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뺏는 것은 위헌이라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천여정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 총장은 또 해당 법안이 4.19 혁명 이후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은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만 특정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곧 수사권이라는 논리입니다.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이언이다. 김 총장은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 단계별로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저지가 우선이라며 도입되면 10번이라도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방침에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곧바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까지 법안을 성안한 뒤 다음 주 법사위에 회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검찰개혁이 더 필요해졌다며 한층 강경한 모습입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왜 뺏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시지 못한다면은 4월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도 오늘 오후 긴급 대표단 연석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검찰의 여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내일부터 6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특히 80대 이상에 대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단 소규모 유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60살 이상 일반인으로도 확대됩니다. 당일 접종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약 접종은 25일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18일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대리나 전화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066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60살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오미크론 시기에도 중증과 사망을 예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지속 가능성과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특히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80대 이상에 대해선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확진된 적이 있더라도 접종 대상군에 포함된다면 3,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는 19만 5천여 명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내려간 건 7주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만한 전국적인 집단 면역 체계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포함한 방역 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은 금요일 공개됩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미군 항공모함이 4년여 만에 동해에 진입한 가운데 미군이 항모전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칠함대는 오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등이 동해 공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 씨의 유족 측이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고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유족 측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상하이를 봉쇄한 지 3주째가 된 가운데 물류 흐름이 막히면서 국내 컨테이너 선들도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선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거래가 많은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도시가 봉쇄된 중국 상하이. 3주째 이어진 조치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를 오가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과 연결된 육로와 철로가 모두 막혀 물류 적체가 심각한 상황. 현지에서의 운송 차량 조달이 어려운 데다 차를 구한다 해도 운송료가 배 이상 뛰어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체 운송 물량의 30% 정도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풀리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배송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배송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또 LCL 진행하는데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지역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걱정입니다. 현재 상하이 생산 공장 대부분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지에 진출한 부산 기업 10여 곳 모두 물류난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러시아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데 더해 중국 봉쇄 조치까지 겹쳐 부품 공급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제조업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보자재 수급 같은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대체 수요선을 발굴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생산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하이 봉쇄 연장으로 직접적인 물류 대란 조짐은 없다면서도 수출입 기업에 차질이 있는 만큼 대체 항구로 우회 방안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대를 넘어서며 4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물가가 급등해 왔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5% 상승했습니다. 제2차 석유 파동 이후 전 세계가 고물가에 휘청였던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7.5%와 7.9% 급등한 데 이어 8.5%까지 치솟은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물가가 2월에 비해 11%,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경작과 운송이 멈추며 식료품 부문도 1년 전보다 8.8% 급등했습니다.
This month in particular, more than half of the increase was attributable to the rise in gas prices. Gas prices were up 18% in the month of March alone. 바이든 미 대통령은 치솟는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에탄올 함유량이 15%인 휘발유를 올여름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low E15 gasoline that uses more ethanol from homegrown crops to be sold across the United States this summer in order to increase fuel supply. 에탄올 함량이 높은 휘발유는 고온에서 스모그를 악화시킬 수 있어 여름철 판매를 중단하게 돼 있지만 기름값 급등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1차 목표입니다. 다음 달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이어 연말까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83만여 명 증가하며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면 업종에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3만 1,000명 더 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00만 명 이상 증가한 1, 2월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3월 기준으로 보면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분야에서 32만 명 가까이 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 비대면 수혜 업종인 정보통신과 운수, 창고 등에서도 23만 명 넘게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제조업도 10만 명 늘며 5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도소매업은 이번에 3만 2천 명 감소했고 숙박 음식도 취업자가 2만 명 줄었습니다. 일시적인 휴직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증가를 주도했으며 지위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직, 연령별로는 청년층 등 모든 계층에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3%로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와 함께 청년층과 상용직 중심의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은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공백인 상황에서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세 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뒤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한국은행의 당초 예상보다 큰 데다 미국의 본격적 통화 긴축도 임박한 만큼 금통위원들이 인상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가계부채가 1조 원 넘게 감소하며 넉 달 연속 뒷걸음질 친 데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공백인 상황에서 동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미국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9명이 다쳤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오전 8시 반이 채 안 된 시각, 출근길 승객들로 가득 찬 뉴욕 지하철 객차 안에서 갑자기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객차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영문을 모르는 승객들은 다음 승강장에서 객차 문이 열리자 혼비백산 뛰쳐나옵니다. 이때 객차 안에서는 총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I saw a lady, she was shot right in her leg. Yeah, and she was screaming for help.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지면서 승객 10명이 총상을 입는 등 최소 29명이 다쳤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10 of those patients are suffering from gunshot wounds at this time, and 5 of them are in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in our local hospital. 뉴욕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62살 흑인 남성 프랭크 제임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쫓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 2개를 터뜨린 후 33발의 총을 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종 증오나 테러로 보이는 정황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There are currently no known explosive devices on our subway trains, and this is not being investigated as an act of terrorism at this time. 총격 후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이 지하철역 인근엔 초등학교를 포함해 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학교에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안이 악화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와중이어서 뉴욕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 들어서만 뉴욕 시내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296건으로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신들이 계속 추가로 수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부차 학살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페도루크 부차시장은 현재까지 러시아군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403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신을 발견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물러갔지만 아직 주민들이 돌아오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ті, хто пропав безвісті, все-таки живі, але скоріше за все, що ми тіла їх знайдемо якраз між населеними пунктами в цих лісах. 부차 이외의 키이우 외곽 도시에서도 현재까지 300구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군인들이 머무른 모든 곳에서 부차와 같은 만행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차에서 촬영된 시신 영상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벨라루스 당국이 도청을 통해 가짜라는 증거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Как кто? У них перехваты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На каком транспорте приезжал в этот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и создавал услов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й провокации и фейка. 그러면서 돈바스 보호라는 애초의 작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을 맡고 있는 포돌야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협상이 극도로 어렵다면서 러시아 측은 협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압박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실제 돈을 쓰지 않고도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어 남아도는 예산을 숨기기 위한 눈가림용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초희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3조 6천억 원 가운데 3조 5,700억 원을 썼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8.32%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6%, 2,050억 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됐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재난재해 대비 등 재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쌓아놓은 돈입니다. 실제 쓴 돈은 아니지만 장부상 지출 실적으로 잡혀 예산 집행률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아 350억 원은 이월됐습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다 덜 된 부분은 기금에 적립을 하면 사용한 걸로 일단 정산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2020년 평균 예상 집행률은 95%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3곳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해놨습니다. 적립액은 3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은 재정 안정화 기금과 비슷한 용도의 기금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입니다. 벌써 1조 8천억 원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재정기금을 더하면 교육청들의 두 기금으로 쌓아놓은 돈은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교육 예산이 남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사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넘치니까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든 거죠.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도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안정화 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이라 이를 세분화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최근 시장을 압박하던 물가 상승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에 양대지수가 오늘 나란히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하며 장 후반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49.73포인트 오른 2716.49에, 코스닥은 13.49포인트 추가한 927.3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으며 소폭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매수로 2710선을 회복했고 전일 부진했던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간만에 줄줄이 오름세를 연출했고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가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이 양호했다는 소식에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에 분사하는 바이러스 예방 약품 개발에 착수한다고 알리며 6거래일째 이어진 하락세를 끊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20전 내린 122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충청과 전북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북동풍과 남서풍이 만나는 자리에서 비구름대가 길게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비구름대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이어지다가 제주는 내일 밤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는 최고 60mm,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강원 남부와 경기 남부, 전남은 5에서 2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에는 1mm 정도로 매우 약하게 오겠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다소 쌀쌀하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4도, 전주 19도, 광주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고요. 높은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